도시의 심장부에 자리한 대한백화점 본점 65층, 높이 300m가 넘는 이 빌딩의 최상층에는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VIP 전용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은 대한그룹 부사장 장현우의 결혼 5주년 기념 파티로 빛나고 있었죠. 35세의 장현우는 완벽한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에 이미 임원 자리에 올랐으며 30대 초반에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키는 183cm, 정확한 이목구비와 절제된 말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까지. 그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재였죠. 15살 때 사라진 어머니, 한강변 교통사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존재는 현우의 삶을 근본부터 뒤틀어 놓았습니다. 여보, 웃어요. 사진 찍는데. 아내 박지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3세의 지민은 현우보다 2살 어렸지만 그녀 역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사랑보다는 명예를, 감정보다는 계산을 택하는 현실주의자였죠. 백화점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위해 그녀는 많은 것을 포기했고 많은 것을 참아냈습니다. 오늘 밤 홀에는 약 200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의 말을 건넸죠.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늘 공허함을 느꼈으니까요.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5년이나 함께 하셨다니 부럽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홀 한쪽 구석에서 청소복을 입은 여성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오후 7시 30분경이었습니다. 지민이 하이힐을 신고 단상으로 올라가던 순간 누군가 흘린 샴페인 때문에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지민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재빨리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의 손이 그 여성의 어깨를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미처 닦지 못했네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청소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현우는 아내를 부축하러 다가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릎 꿇은 여성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선.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름을 새겼지만 그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밤을 그 얼굴을 떠올리며 울었으니까요. 엄마. 현우의 입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음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만이 가득했죠. 손님, 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여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청소 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 허리를 구부리는 각도,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어머니와 겹쳐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민의 목소리가 현실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 괜찮아. 놀랐어? 괜찮아요. 근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계산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습니다. 현우가 15살이던 해 7월 15일 밤이었죠. 어머니 한미숙은 현우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건 한강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차량뿐이었습니다. 차는 완전히 불타 있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우의 아버지 장태수는 대한그룹의 전무였습니다. 63살인 지금은 회장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는 형님인 회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미숙의 실종 이후 묘하게도 태수의 입지가 강해졌습니다. 형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태수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너무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는 어린 나이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보이는 차가운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물건들을 서둘러 처분하는 모습만이 기억에 남았을 뿐이었죠. 부사장님, 케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지민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눈은 계속해서 홀 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그 여성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수많은 축하를 받는 동안에도 현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성으로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지민은 피곤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 엄마였어. 하지만 왜 날 몰라본 거지?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자식을 몰라볼 수가 있나?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했습니다. 지민은 씻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내일 백화점 인사팀에 연락해야겠어. 오늘 파티에 배치된 청소 직원 명단을 받아야 해.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20년 동안 가슴 한쪽을 짓눌러온 그 무게를 이제는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현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죠. 아버지가 모두 버리라고 했지만 현우는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머니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미숙,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정말 당신이었어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현우는 항상 강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심지어 아내 앞에서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현우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진실을 찾을 거야. 엄마가 왜 사라졌는지, 왜 날 몰라보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밖에서는 새벽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말이죠. 현우는 빗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긴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현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곧장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65층 파티에 배치된 청소 직원 명단 좀 주시겠습니까? 인사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직접 이런 걸 요청하시다니.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건넸습니다. 명단에는 총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여성은 셋이었습니다. 김순애 56세, 이연숙 62세, 그리고 신은지 58세. 신은지. 현우는 이름을 읽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한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면 이름도 바뀔 수 있었겠죠. 신은지 씨 인사 기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팀장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신은지라는 직원의 정식 기록이 없습니다. 외주 용역 직원인 것 같은데 소속 회사 정보도 불명확하네요. 10년 전부터 근무했다고는 나오는데 주소는요? 주소도 미상입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아간 것 같고요. 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대한백화점은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의 신원이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신은지라는 사람은 마치 유령처럼 존재했습니다. 혹시 그분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직원 명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팀장이 파일을 뒤지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현우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어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통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나오네요. 지금쯤이면 지하 2층 직원 휴게실에 있을 겁니다. 현우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복을 입은 여성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재빨리 그녀를 찾았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고 있는 신은지였습니다. 현우가 다가가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사장이 직원 휴게실에 나타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신은지 씨?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밥을 입에 물고 있던 그녀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네. 저한테 무슨 일이신지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밖에서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신은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현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어제 사모님께서 넘어지실 뻔한 거 정말 죄송했습니다. 신은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저를 모르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정말 신은지입니까? 현우의 질문에 신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15년 전 일은 전부. 15년 전이요? 네. 저는 15년 전에 깨어났어요. 병원에서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이면 정확히 어머니가 사라진 그때였습니다. 그럼 신은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겁니까? 병원 사회복지사님이 저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전 제가 누군지 찾으려고 했지만 실종 신고된 사람 중에 제 얼굴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신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살아온 여성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미숙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십니까? 신은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입니다. 23년 전 사진이에요. 당신은 한미숙, 제 어머니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은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신은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소년 생일 케이크, 그리고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으악! 신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신은지는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20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구급차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신은지는 들것에 실려나갔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 저 여자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은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병원은 백화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신은지를 데려갔습니다. 현우는 대기실에 앉아 손을 떨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특이합니다. 뇌 MRI 검사 결과 과거 심한 외상을 입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 상실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봉인되었던 기억이 깨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자칫하면 기억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일단 안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지금은 잠들어 있고요. 하지만 깨어나면 또 어떤 기억의 파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환자분의 과거 의료 기록을 찾아봤는데 15년 전 한강성심병원에 무연고 환자로 입원했던 기록이 있더군요. 당시 교통사고 환자로 추정되었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현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강성심병원, 그곳은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었습니다. 그 기록, 복사 가능합니까?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호자 신이 가능할 겁니다.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현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신은지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고된 노동을 해온 손이었죠. 엄마, 정말 당신이 맞죠? 제가 찾았어요. 20년 만에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을 살면서 그는 항상 강한 척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우릴 찾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신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지민이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비서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오늘 저녁 회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 있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장태수와의 저녁 식사를 잊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뭐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부르신 건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이 생겼다니까. 알아서 핑계 대죠. 당신 요즘 이상해요. 어제부터 계속 딴 생각하는 것 같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민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밤 9시쯤 신은지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눈을 뜬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신은지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아들이라고요? 네. 믿기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신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만약 제가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라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 제 어머니예요.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신은지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3개 있죠? 북두칠성 모양으로요. 그리고 오른쪽 발목에 옅은 흉터가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자전거 사고로 생긴 거라고 들었어요. 신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제 어머니니까요. 현우의 대답에 신은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공허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신은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주소도 돈도 아무것도요. 사회복지사님이 신은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그건 제 이름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꿈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제 아들이라는 게 믿고 싶지만 실감이 안 나요. 신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는 조금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문제 없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우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을까?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아니, 혹시 아버지가 일부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현우는 병원을 나와 한강성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5년 전 신은지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병원 원무과에 도착한 건 7시였습니다. 현우는 직원에게 15년 전 무연고 환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15년 전이면 자료가 보관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먼지 쌓인 파일 박스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입원 기록이 있네요. 무연고 여성 환자, 추정 나이 43세. 교통사고로 추정되며 두부 외상 및 기억상실 증상. 현우는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새벽 4시 30분 한강변에서 발견된 여성. 심한 타박상과 두부 외상. 의식 불명 상태. 신원 미상. 옷과 소지품 모두 없음. 경찰 조사 결과 실종 신고와 일치하는 사람 없음.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7월 16일은 어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파일을 더 넘기자 당시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지만 얼굴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어오르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분명 어머니 한미숙이었습니다. 이 환자, 당시 누가 발견했습니까? 기록에 보면 신고자는 익명으로 되어 있네요. 한강변을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치료비는요? 치료비도 익명의 후원자가 납부했다고 나오네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익명의 신고자, 익명의 후원자, 너무 많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당시 담당 의사나 간호사 중에 지금도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까? 15년 전이면 대부분 퇴직하셨을 텐데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아, 한 분 계시네요. 당시 응급실 간호사였던 분인데 지금은 외래 간호팀장으로 계십니다. 정소영 팀장님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오전 근무 시간이니 외래 센터에 계실 겁니다. 현우는 외래 센터로 향했습니다. 정소영 팀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한그룹 부사장님이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15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7월 16일 한강변에서 발견된 무연고 환자 기억하십니까? 정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두 사람은 병원 뒤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 환자,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죠. 정소영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잊을 수가 없습니까? 당시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 여성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이 와서 신원 조회를 했는데 실종 신고 명단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죠? 그 여성의 옷은 없었지만 목에 걸린 목걸이는 있었거든요. 깨진 목걸이였는데 거기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요. 그런데 그 목걸이를 경찰이 압수해 갔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정소영은 현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부사장님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10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치료비를 누군가 익명으로 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일반인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입금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었죠. 혹시 당시 경찰 담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정소영은 휴대폰으로 병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강남경찰서 김재훈 형사였다고 하네요. 지금은 퇴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정소영에게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에 올라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원실에서 김재훈 전 형사의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장현우 부사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김재훈 전 형사님과 연락이 필요합니다. 대한그룹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30분 후 현우는 김재훈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자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재훈 형사님이십니까? 저는 대한그룹 장현우라고 합니다. 15년 전 한강변 무연고 환자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환자가 제 어머니입니다.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재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해화동 파출소 근처 카페로 오십시오. 1시간 후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우는 차를 몰아 해화동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재훈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현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재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밤 한강변에서 그 여성을 발견한 건 저였습니다. 순찰 중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녀의 옷은 벗겨져 있었고 차량 사고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심한 타박상이 있었죠. 현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려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건을 조용히 묻으라고요. 실종 신고 접수도 하지 말고 언론에도 알리지 말라고요. 누가 그런 압력을 넣었습니까? 김재훈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실에서요. 당시 전무였던 장태수 씨였습니다. 당신 아버지 말입니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 아버지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녀가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김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경찰이지만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건을 묻었고 그 대가로 승진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걸이는요?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회장실로 넘겼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직접 가져갔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요. 부사장님, 김재훈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였군요. 당신이 엄마의 삶을 빼앗은 겁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모든 진실을요. 병원으로 돌아온 현우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오후 2시 병실 문을 열자 신은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괜찮으세요?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신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아까 잠깐 졸았는데 꿈을 꿨어요. 아주 생생한 꿈이었죠.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었는데 어린아이 손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목소리가요. 신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나요? 어렸을 때 당신이었나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10살 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요. 그렇군요. 신은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도 지울 수 없는 모성애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은지 씨,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무엇을요? 15년 전 당신을 한강변에서 발견한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 기록도 찾았어요. 현우는 가방에서 복사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제 기록이군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당시 찍힌 흑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신은지는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얼굴, 붓기로 부어오른 눈가. 이게 저예요? 정말 제가 맞나요? 네.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신은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은지는 현우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당신, 알고 있군요. 누군지 알고 있어요. 말해주세요. 제발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군지 알 권리가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장태수, 대한그룹 회장이요. 신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장태수, 장태수, 그 이름을 반복하는 순간 신은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한강변도로, 차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미숙, 넌 너무 많이 알았어. 형님의 비리를, 회사의 비밀을. 그리고 나까지도. 태수 씨, 제발. 우리 현우 생각해서라도. 현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너 없이도 잘 자랄 거고.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차 문이 열리는 소리, 빗속으로 내던져지는 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감각, 그리고 암흑, 으악. 신은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현우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신은지는 경련하듯 몸을 떨었습니다.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태수가 날 밀었어. 날 죽이려 했어. 현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짐작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10분 후 신은지는 진정제 효과로 잠들었습니다. 의사는 현우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환자분이 충격적인 기억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는 병실로 돌아와 신은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정말 악마였군요.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맞서야 한다고. 오후 5시 현우는 병원을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창동에 위치한 1000평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현우는 경비를 지나 정원을 가로질러 본 채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장태수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63세의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정장 차림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현우야, 어제 저녁 약속에 왜 안 왔니? 내 아내가 아프다고 하던데. 태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우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표정이 안 좋구나. 어머니. 찾았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눈에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85cm의 큰 키가 위압적이었습니다. 증거라도 있니? 있습니다. 15년 전 한강 성심병원 기록, 당시 담당 형사의 증언, 그리고 어머니의 기억이요. 태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기억? 기억을 잃은 여자의 기억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는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현우의 말에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앉아라. 현우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위스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알고 싶어 하니 말해주지. 그래, 내가 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다. 태수의 고백에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짐작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긴 왜냐? 그 여자가 너무 많이 알았거든. 태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시 형님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지. 그걸 내 어머니가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나한테 말했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한 겁니까? 죽이려 한 건 아니야. 그냥 입을 막으려 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 여자가 반항했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녀가 차 밖으로 떨어졌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걸 보고 나는 그대로 떠났지. 태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현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형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참 기막힌 타이밍이었지. 의사 선생님한테 제법 돈을 줘야 했지만 형님도 아버지가 죽인 겁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현우야.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지. 내 어머니는 약했어. 그래서 사라진 거고. 그럼 왜 어머니를 살려두셨습니까? 왜 병원비를 대주고 생활비를 보내주셨습니까? 현우의 질문에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양심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습니까? 닥쳐.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난 그 여자를 사랑했어. 내 방식대로였지만 말이야.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냥 기억만 잃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살려둔 거고 돈도 보낸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놓고.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회장 자리에 올랐는지 모두 말입니다. 해봐. 태수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니? 20년 전 일을 누가 믿겠니? 기억을 잃은 여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니?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형사의 증언도 있어요. 김재훈? 그 늙은이 말이냐? 그 사람도 내게서 돈을 받았어. 승진도 시켜줬지. 그가 법정에서 뭐라고 하든 나는 반박할 수 있어. 태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내가 정말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대한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거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직장을 잃을 거야. 내 아내의 가족들도 타격을 받겠지. 넌 그걸 감당할 수 있니?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다시 고통받게 될 거야. 언론의 관심, 법정 증언, 과거의 기억들.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니? 기억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해봐라.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태수는 다시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마치 방금의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현우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진실을 밝혀야 하나? 아니면 어머니를 위해 참아야 하나? 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사장님,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 당신을 찾으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우는 시동을 걸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들어가자 신은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또렷하고 더 강했습니다. 기억이 많이 돌아왔어요. 정말입니까?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신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15살 생일까지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도요. 태수가 저를 차에서 밀어냈던 그날 밤도요. 신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셨죠? 태수를요.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당신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신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모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진실을 밝히면 어머니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직원들도 피해를 본다고요. 신은지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두렵다면 밝히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미 당신을 찾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다면 저는 당신 곁에 설 거예요.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신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응, 아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현우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기 때문이었죠. 신은지는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조금만요. 당신은? 저도 비슷해요. 현우가 일어나 그녀 옆에 섰습니다. 서울 도심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결심했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신은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20년 동안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자는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9시 현우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제부터 부사장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죠.
부사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60층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은 400평 규모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라. 현우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덮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니? 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할 거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았던 것을요.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태수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과거 정신과 기록이다. 15년 전부터 8년 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이지. 현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신은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조현병, 망상장애, 기억장애. 이 기록을 법정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내 어머니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을 거야. 정신병 환자의 망상으로 치부되겠지.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철저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태수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내 아내 지민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다. 보다시피 대한그룹과의 거래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만약 우리가 거래를 끊으면 지민의 아버지 회사는 6개월 안에 부도날 거야. 그리고 300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나앉겠지. 태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진실을 밝히겠니? 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저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한 가지 잊으신 게 있습니다. 뭐냐? 저는 부사장입니다. 회사의 2분기 실적 자료, 회계장부,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비리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죠. 제가 정말 마음먹고 파헤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회장 자리에 올랐는지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현우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화병을 집어던진 것이었죠. 현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현우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주요 언론사 모두 초청하고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회계장부,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형 장태민이 사망하기 직전의 의료 기록들.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태수가 어떻게 형을 제거했는지, 어떻게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은폐했는지 말이죠. 현우는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오전 11시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신은지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우를 보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셨어요? 네, 엄마.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신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하시는 거군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리고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곁에 서주세요. 신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신은지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떨리나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20년 만에 세상 앞에 서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 삶을 빼앗아간 사람과 맞서는 거니까요. 괜찮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현우야. 오후 2시 30분 본사 대회의실에는 60여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요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발표를 하는 거래? 부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다는 게 이례적이잖아. 회장 퇴진이라도 발표하나?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현우와 신은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야? 부사장 옆에 있는 여자 말이야? 처음 보는데. 기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현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그룹 장현우 부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중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현우를 향했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한미숙, 제 어머니이십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부사장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지?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 어머니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우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밤, 제 어머니는 제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한강변에서 불탄 차량을 발견했고 어머니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당시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습니다. 한강변에서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했지만 누군가의 조작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기억을 잃은 채 청소부로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장태수 회장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말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이 자기 부인을 죽이려 했다고? 이거 대박 특종이잖아. 현우는 차분하게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기록, 당시 형사의 증언서, 그리고 회사 비리 자료들까지. 장태수 회장은 당시 회장이었던 형 장태민으로부터 회사를 빼앗기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비리를 알게 되자 그녀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스크린에 회계 장부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대한그룹에서 35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현우가 다음 화면을 넘기자 해외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장태수 회장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사장님, 이 발표로 인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정말 기억을 잃으셨던 겁니까?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우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한그룹 부사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신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현우와 신은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은지가 현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오후 4시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은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아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회사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모자가 다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대한그룹 장태수 회장, 부인 살해 미수 및 회사 비리 의혹, 20년 만에 돌아온 어머니, 감동의 재회, 재벌 총수의 민낯, 권력의 그늘에 가려진 진실. 다음 날 아침 검찰이 장태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미수,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10여 가지였습니다. 현우는 텔레비전으로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태수는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정말 부인을 죽이려 하셨습니까? 아드님께 할 말씀은?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 차량에 올랐습니다. 현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였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신은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신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죠. 현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한미숙, 증인 장현우, 그리고 피고인 장태수. 태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병원 기록, 형사의 증언, 회계장부, 그리고 무엇보다 미숙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7월 15일 밤 한강변에서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형 장태민을 독살했습니까? 증거가 없을 겁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에게 거액을 받고 사인을 조작했다고 말입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장태수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우는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태수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멈춰섰습니다. 태수는 수갑을 찬 손을 들어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전혀요. 그래. 넌 나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태수는 쓸쓸히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우는 법정을 나와 신은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0평짜리 펜트하우스는 떠나왔습니다. 좁지 않아요? 신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엄마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는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